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쿠키 건강TV가 주관하고 또 한국소아당뇨인협회가 후원하는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추진 현황 점검 및 실행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토론회 개회식 사회를 맡은 쿠키 건강TV 아나운서 원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오늘 토론에 관심 갖고 참석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 또 방청객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국무조정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이런 보육 교육시설 내에서 소아당뇨 어린이가 좀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 내에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 현황 조사와 보호 인력 확충, 또 시설 내 보호활동 지원, 그리고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사용 지원 확대, 소아당뇨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 등 4대 개선 방안, 14대 개선 조치 사항을 담은 어린이집 각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토론에는 이런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대책의 추진 현황을 좀 점검해보고 또 향후 원활하게 개선 조치 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학계와 학교 현장 그리고 언론, 협회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토론의 자장이신 우리 오한진 교수님께 진행을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한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오한진입니다. 전혜숙 의원님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광훈 회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아직 성과가 그렇게 딱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양승조 위원장님, 노웅래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입법도 됐지만 아직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토론회를 거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우선 주제 발표를 세 분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이 계속 있으실 건데요. 패널 토론을 네 분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 토론으로 끝마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주제 발표를 세 분이 해주실 텐데요. 세 분을 한 분씩 소개를 이제 주제 발표 하시는 입장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발표는 김철식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당뇨병학회 환자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 내분비내과의 김철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약 10분 정도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제 소아당뇨 어린이 건강관리 시스템 발전과 보장성 강화 방향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저희가 보는 환자들은 어른들입니다. 하지만 이 소아청소년기나 아이들이 언젠가는 어른이 되어서 소아청소년과에서 보셨던 환자분들이 언젠가는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당뇨를 진단을 받아서 그 당뇨라는 질병을 잘 매니지먼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뇨 환자들에게서 치료는 인슐린 또는 먹는 약만이 치료가 아니라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질병을 처음 그 인지를 하고 이 질병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의 입장이 생기는 시기가 처음 진단을 받은 당시인데 이 시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평생 가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생기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적절한 당뇨 환자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도 제한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 보건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시스템 내에서 충분한 좋은 질의 시스템으로 지지를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아당뇨 환자들에게서 건강관리 시스템을 이제 구성을 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은 역시나 이 개개인의 건강권은 인권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소아당뇨 아이들은 뭐 유치원이든 아니면 이제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초등학생이건 중학교든 고등학교이건 학습을 받아야 될 이주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건강권 외에도 학습권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예민할 시기입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중학생, 뭐 초등학교 한 고학년만 되더라도 이 질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남들하고 이렇게 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그 사생활 관련된 부분 또 자기의 어떤 질병을 가능한 한 노출시키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권리 또한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그 백그라운드가 중요하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은 적절한 아이들을 잘 등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슐린을 맞고 학교에서 몰래 인슐린을 맞고 또 혈당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 아이들이 충분히 잘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처음 진단을 받고 또는 이제 뭐 학교에 입학을 하고 뭐 어린이집에 등록을 하고 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한다거나 이러한 매 순간순간 어떤 그 변화가 생기는 시점에서 로스가 되지 않도록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진단을 하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학생들을 접하게 되는 교사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적절하게 이렇게 그 노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의료 시스템 내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료계의 참여는 당연히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어떤 관련된 부서뿐만이 아니라 병원 그리고 학교 그리고 환자 및 환자를 케어를 하는 보호자가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에 간호사 그리고 보건교사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렇게 충분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인력 배치가 기본적으로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교에 계시는 보건교사님들, 저도 어릴 때 양호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그 보건교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고 어떤 그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필요한 경우라면은 이러한 그 보건 인력을 제공을 하는 이러한 인력에 대한 추가도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력분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는 우리가 이러한 그 보건교사님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혈당 검사를 시행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도를 하는 역할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글루카곤 인젝션 주사를 하게 되었는데 특히 이제 의식이 뭐 없는 그러한 저혈당 상태에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점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면은 기존의 이러한 역할 외에도 조금 더 넓은 그러한 활동까지도 우리가 제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교사분들께서도 학교 내에 있는 담임 선생님들 또는 저혈당이 빈번하게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육체적인 활동이 시행이 되는 체육 시간을 담당하시는 체육 교사분들 그리고 이러한 식사 관련된 영양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당뇨병 관련된 이러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고 또한 환우들이 어린아이들이 병원이나 이런 데를 갈 때 어떠한 학교 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건강 관련된 정보를 또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인슐린 주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고혈당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지만은 치료가 조금 더 오버가 되게 되면은 저혈당이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 같은 거를 만약에 보호자분께서 일부 동의를 하신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선한 사마리안법에 아직까지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바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많은 토론을 통해서 어디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많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인력 시스템도 그렇고 이런 인력이 확보가 되면은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저혈당이 났을 경우에는 어떤 매뉴얼로 대응을 하고 또 뭐 응급실을 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가게 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책임을 지고 그 여러 가지 그 도와주는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강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직무 교육에 된 부분 그 여러 가지 부분도 조금 더 현장 실습적인 부분이 강화가 되면은 훨씬 더 아이들을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시스템 그리고 인력 외에도 여러 가지 공간적인 물적인 그런 필요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이제 아직 뭐 소아 당뇨를 이렇게 많이 모르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주사를 맞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듣는 걸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뭐 보건실이나 아니면은 교무실이나 아니면은 학교 내 일정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이제 몰래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불편하면은 화장실에 몰래 가가지고 주사를 맞고 온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조금 더 이런 공간이 확보가 되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또 사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남들의 그런 시선이나 이런 걸로부터 좀 편안한 상태에서 주사를 맞고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이제 그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고 이러한 공간에는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혈당이나 스트립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쓰고 있던 인슐린을 보관할 수도 있고 또 인슐린을 보관하는 데는 가능한 냉장 시설이 있으면 훨씬 더 좋으니까요. 또 저혈당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적절한 양의 간식 같은 것들이 상비가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저혈당이나 이런 걸로 인한 그런 두려움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되는 그러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당뇨가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 한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한 1,720명 정도의 소아 당뇨 아이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드물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성숙한 특히나 이제 그 다양성과 관련된 그런 성숙한 시기를 형성할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자기와 다른 거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속칭 얘기하는 건 왕따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뇨 학생에 대한 이러한 그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돕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장려가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제 교사분들께서는 이제 이러한 적극적인 뭐 따돌림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겠고 또 뭐 언론이나 아니면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그 환경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당뇨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당뇨 교육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을 거의 다 써놓았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아이들이 이런 시스템 내에 등록이 되어서 또 이러한 시스템이 굴러가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의 그러한 사생활과 비밀 보장이 잘 유지가 되고 또 어떠한 일정한 어떤 법규 규정 내 법규 내에서 이해돼 이러한 그 원칙들이 실현이 되도록 이해를 하고 준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아프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거를 다시 또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배가 고파도 상당히 좀 이렇게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혈당이 떨어지거나 너무 높아지거나 할 때는 아이들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혈당이 크게 변하는 시기에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동료들이 알 수 있는 특히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적어도 자기 담임으로 맡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게 있다면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 이제 이런 그 저혈당과 같은 응급 상황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응급 조치를 받고 필요하다면 이제 근처에 있는 응급실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체계가 이루어지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장성 강화와 된 부분도 아무래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소아 당뇨 아이들, 뭐 특히 이제 성인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도 일형 당뇨 환자분들은 적게는 하루에 뭐 3번, 4번, 많게는 7번, 8번 정도 혈당을 찔러야 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정식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혈당 측정기를 아름아름 이렇게 외국에서 들여와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의사 앞이고 자기 주치의 앞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가장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은 하루에 수천에 많은 주사를 찌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가장 마음 편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장성을 좀 강화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손쉽게 접근을 해서 이러한 편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면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저희 학회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많이 고민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그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많고 복잡한 부분이 산재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회에서 도와줄 부분은 이러한 시스템이 적절하고 안전한지에 대한 어떤 그 조언과 이러한 것들을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최신 그 의학적인 자료들을 저희들이 이제 학회에서는 업데이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서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코워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소아당뇨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부분이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아당뇨 어린이의 바른 성장 발달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신충호 대한소아내분비학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신충호 교수님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장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장 신충호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소아청소년 일정한 시기 동안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죠. 그리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 환경과 이렇게 적응해가면서 아이들의 신체가 성숙해지고 이제 정신적으로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을 성장하고 발달을 도모해 주는 거는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모든 부모님이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 아픈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아픈 청소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약간 불편한 게 있죠. 그다음에 약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있고 신경 써야 될 게 약간 더 있는 것뿐인데 그것만 잘 배려해 준다면 나머지 건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픈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픔을 극복해서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냐 아니냐가 그게 중요한. 그거는 병원에서만은 절대 할 수가 없고요. 학교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와 같은 목적하에서 저희가 모인 거라 생각합니다. 소아당뇨 아이들이요. 지적 장애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적 장애 하나도 없고요. 다만 혈당 검사라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약간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거 이외에는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아이들보다 운동을 훨씬 더 잘하고요. 일반 아이들보다 잘 먹는 법을 굉장히 잘 알고요. 일반 아이들보다 수면을 잘 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얘네들 이렇게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인가?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약간의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은 조금 더 일하시는 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갖고요. 배려를 조금 잘해갖고 후세대가 사회, 학교, 가정, 병원을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꿈을 키워나가게 도와주는 게 진정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인 거는 국무조정에서 말한 거는 배려에 관한 방법인 것 같아요. 배려에 관한 방법을 이제 저기서 제시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건강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의료기기 사용 지원을 확대하고 인식개선 홍보 개선을 강화한다는 게 제 꼭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세대가 사회학교, 병원, 가정에서 이제 지내는 걸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 관련 학회 또 많은 부서가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래갖고서 한꺼번에 모여서 후세대 키우는 이야기를 나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후세대, 아픈 아이들의 후세대를 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앞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아픈 아이들에 대한 후세대가 아니라 아픔을 갖고 있지 않은 후세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당뇨병에 대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이 정책이 딱 나오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좀 혼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힘드시고요. 왜냐?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의 최대 장점 한번 찾아볼까요? 학생들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는 전문가 집단이죠. 초등학생 선생님은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잘 하시고요. 고등학교 선생님은 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하시고, 초등학교 선생님은 고등학교 선생님만큼 못 하시고요. 고등학교 선생님은 절대 초등학생들 못 보시고, 이게 독특하게 굴러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학교 교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당뇨란 게 하나 딱 던져지잖아요. 이제까지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잡무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아이들도 옛날 같죠. 그런데 거기에 당뇨라는 질병 하나가 딱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야, 이거 또 하나 덤이 생겼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보험교사 선생님 입장에서 이거 아주 괴로운 일일 것 같아요. 당신이 어떻게 이거 어려운 부분이 하나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학교 교사 선생님은 만능으로 생각하시네, 슈퍼맨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슈퍼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그분들은 남들 이해시키기가, 말씀하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병원 담당 의료진도 마찬가지예요. 당뇨,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에 있는 제가 데리고 있는 당뇨 환자가 400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보는 2,500명 되는 환자의 일부분입니다. 얘네 당뇨 환자한테 집중을 하면요, 딴 아이들이 이렇게 점점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선을 거서 그 정도밖에 못 해주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부모님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 자식에 몰입해가지고 용감하지 않은 부모님 만나본 적 다 용감하실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특징이라 생각하고, 그런 부모님이 있어야 아이들이 살아남다 생각합니다. 그게 사회를 꾸려나가는 원동력이니까. 그렇지만 그 부모님들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 태어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에 있는 아이하고 미래에 있는 아이는 그 부모님이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당뇨병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일부 좀 과격하게 요구하실 수도 있죠. 병원하고 학교에. 그거는 이해는 해요. 근데 뒤로 물러나가지고 우리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고민해 주는 사람들도 다른 분이라는 것만 인정해 준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꼬여 있는 거라고 있습니다. 아이요. 얘네들의 마음에 있어서는요, 구분되는 거를 가장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외래에서 이제 물어봐요.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건실에 밀폐된 공간,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혈당 검사하고 주사 맞으라고 그러면 맞겠니? 하고 물어보면요, 초등학생은 별다른 말이 없는데 중고생만 돼도 꺼리낌을 표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진짜 아이들이 바라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좀 넓게 가져주십사 하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랑 교육부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증진에 관한 거, 의료에 관한 거, 건강에 관한 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프로젝트가 쭉 있어요.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 학교 보건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학교 보건은 보건복지부가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학생들 정보 때문에.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갖고 있지 않은 스크리닝 검사, 건강검진 시스템은 다 학생들이에요. 학교에서 학생이 이제 빠져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다시 다 관리해줘요. 그렇게 되고요.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의 발달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거기에 가장 많은 책임을 지라고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세요. 근데 국가 시스템의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갈 때까지 시스템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대에 발전하는 의학으로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분들이 하시던 거에서는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또 남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딜레마가 있는. 보건복지부랑 교육부에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이번 사업은 성공하기가 무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는 뭐 의료기기에 관한 거니까요. 관련학회, 질병은 굉장히 잘 알죠. 근데 학교 보고는 잘 몰라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모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약점들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가볼까요? 소아청소년과 의사 입장에서 보고 그다음에 자식을 길러본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야기하면은 아픈 소아청소년에게도 학창 시절을 잘 보낼 권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갖고 의무까지 있는 것 같아요. 당뇨병 관리하는 이 보장성 강화 시스템에서 학교 시스템 있죠. 이거의 키포인트는 아이가 자율적으로 얼마나 참여하나입니다.
보건실에서 혈당 검사하는 장소를 마련해도 학생이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인슐린 뭐 주사 놓는 거 도와준다고 해서 학생이 노티를 안 하면 말을 안 해주면 할 수가 없고요. 첫 번째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아이들이 그거를 하겠다는 마음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4가지입니다. 당뇨병 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질병 또는 질병의 흔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으로까지 확대되길 희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의 고민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귀를 기울이시는 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단체 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뇨인 협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의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쪽은 더 특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입장도 좀 들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이득도 있고 손해도 있고 굉장히 번잡하게 꼬여 있는 일이라서요. 이득을 가장 적게 보는 집단한테 주 임무를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보건교사 선생님, 담임교사 선생님, 체육교사 다 바쁘세요. 국회의원분들도 바쁘시고요. 의사들도 바쁘고요. 보건복지부문 다 바쁜 데서 시간을 내시는 거니까 서로 간에 감사하는 마음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6개월 정도 이거 하면서 회의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잘한다는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외국에 있는 데이터 그걸 딱 보면은 첫 번째 만들어야 될 거는 관리 지침입니다. 교사가 뭘 할 거냐, 뭐 보건교사, 담임교사, 체육교사가 뭘 할 거냐, 그거 하나랑 학교에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 시스템은 책임자는 누가 할 거냐, 그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간격으로 개선할 거냐, 그거에 누구누구를 참가시킬 거냐, 거기에 관해서가 먼저 가이드라인이 잡혀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가이드라인은 담임교사가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버스 기사분이 해야 될 거, 그 가이드의 행동 지침을 1, 2, 3, 4, 5, 6, 7, 8, 9, 10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든 다음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고 그 프로그램의 주 담당자가 되시는 보건교사 선생님, 담임교사 선생님이 꼭 알아야 될 당뇨 지식하고 행동이 왜 이게 행동이 필요하고 왜 중요한가를 5분에서 10분 내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교육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있어야 선생님들이 힘들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맨 밑에 2분이 있죠. 독특한 보호자고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병원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집에서도 뭐 해야 될지 다 알아요. 훈련이 잘 돼 있거든요. 학교는 훈련을 안 시켜요. 병원에서. 학교에서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이걸 한다고요? 무지 힘드실 거려. 중요한 거는 보호자하고 당뇨병 학생들의 의무하고 권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병원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 아이의 당뇨병은 1형 당뇨병이나 2형 당뇨병이냐, 주사를 몇 번 맞냐, 혈당 목표는 뭐냐, 저혈당일 때 개별적으로 뭐 해야 될 건가를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보호자하고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너는 혈당을 학교에서 이렇게만 잡자. 그리고 학교 보건사 선생님한테 네가 알리는 게 싫으면 알리지 않는 걸로 하자. 담임 선생님까지만 알리고 뭐 그와 같은 것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저혈당 때 뭐 하겠다는 것도 정하고 그걸 가지고 학교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교사, 체육교사, 담임교사 선생님, 영양사, 보호자, 학생이 모여가지고요. 협의체 비슷한 회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는 거예요. 네가 요구하는 이거는 학교에서 해주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의 개별관리 교육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학교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호인력, 공감물품, 응급체계는 학교랑은 좀 달리 딴 쪽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인력은 아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감물품은 시간이 가장 적게 들고 가장 쉽게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이고요. 응급체계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뭐 담임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보건교사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고 의사 뭐 해야 되고 보건복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키는 그게 아닙니다. 뭔가 하면은 당뇨병 아이들이 학교에서 관리하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당뇨병 알까봐 다 숨기는 거고요. 친구들한테 놀림받아서 괴로워서 애들이 숨기는 거고요. 아이들이 혈당 조절 잘 되다가 어느 날 혈당이 아주 나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어봐요. 너희 엄마 아빠 요즘 싸우시니 이혼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학생들과 관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에 애들이 상처 있거나 그걸로 해서 흔들리는 거지 딴 거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당뇨병에 있는 거 창피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 창피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 아이들이 당뇨병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힘든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못해서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국어를 못해서 힘든 사람. 그와 같이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학급과 이 학교를 이루고 있고, 서로 간에 하나둘씩 배우면서 같이 커간다는 다양성에 대해서, 배품에 대해서 가르쳐갖고 당뇨병을 아이들이 구분하지 않게 만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하는 이 사업이요, 2, 4년 뒤에 천천히 된다고 해도 성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담임교사 선생님이 학교 쪽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좀 더 많이 듣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뇨병에 있는 아이들의 포커싱하는 거, 걔네들을 돌봐주고 싶으면은 당뇨병이 아닌데 사회에 도움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을 같이 참여시켜가지고요, 큰 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좀 더 넓게 해갖고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의 한 부분이 소아 당뇨다 하고 그렇게 마인드를 넓혀줄 수 있는 제 생각입니다. 두서없이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주제 발표신데요. 이 마지막 주제 발표하실 분의 그 제목은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인력 및 자원 수급 실태와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주실 건데요. 김선아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김선아 선생님은 라이프스킬 교과 교육연구회 부회장님이시고 전국 보건교사회 부회장님이시고 현재는 송정중학교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인력 및 자원 수급 실태와 재원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게 된 보건교사회 부회장 김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2월 달에 여기 9차 소아당뇨 관련해서 9차 토론회를 하고 난 이후에 소아당뇨 관련해서 토론회만 한 서너 번 나갔던 것 같아요, 대표로. 그때마다 마음이 항상 무거웠는데 오늘도 역시나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 이제 올해 3월 달에 교육청에서 그 내려온 학교보건 기본 방향에서 소아당뇨 등 학생에 대한 지원 관리 체계 강화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제가 문서를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 11월 달에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그 소아당뇨 학생을 위한 지원 그 14가지 개선 조치 사항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아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 체계 강화에서 각급 학교에서 학생 건강검사를 실시할 때 소아당뇨 학생 재학 여부를 조사하고 지역교육청에 보고를 해라. 그 학기 초에 그 학생 그러니까 소아당뇨 학생 실태 조사를 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 전에부터 저희가 학기 초에 그 건강 실태 조사를 통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담임교사, 보건, 역량, 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 방안이 마련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보건실 등 공간을 투약 장소로 제공하며 파티션 등을 이용하여 투약 행위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또 소아당뇨 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받은 내용은 이 공문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작년 2017년에 11월 17일 날 국무조정실에서 14대 개선 조치 방안, 소아당뇨 학생을 위한 그런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조치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자 이런 자리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어떤 인력이 지원이 되고 자원이 배분이 되고 그 자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행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견됐더라.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게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작년 11월 9일 날 저희 노웅래 의원님께서 학교보건법 개정을 하셨죠. 소아당뇨 학생들한테 투약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보조인력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보조인력에 대한 자격이나 그 업무 범위에 대해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라는 유보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부령을 이제 지금 교육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교육부에서 개정안이 내려왔고 그런데 그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견되고 전국 보건 선생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셔서 제가 오늘은 사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각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대책 및 현 시행 사항에 대해서 학교 인력 및 자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례적인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 현황을 조사하고 현황 관리를 하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올 초에도 교육청에도 공문이 왔고 저희가 이제 다 학생들을 파악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2017년 9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그 학생 그 소아당뇨 어린이 환자 수 통계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일형 당뇨 환자 수가 2005년도부터 조사된 게 보니까 계속 환자가 늘었습니다. 2015년도보다는 조금 줄긴 했지만 2016년도에 1,720명이고요. 그리고 그 일형 당뇨를 포함한 전체 소아당뇨 환자 수는 현재 5,007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걸 지역별로 보니까 물론 이제 인구수가 많으니까 대도시가 절대적인 환자 수가 많긴 하지만 10만 명당 환자 수를 보니까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많고 그리고 농어촌으로 가니까 환자 수가 더 많더라는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14가지 조치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리를 했는데 어린이집 각급 학교별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느냐 아직 저희에게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온 게 없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이제 그 보건인력 간호 실습교육 강화 등 직무교육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론 위주로 어떤 직무교육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소아당뇨 학생들한테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습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다른 시도는 잘 모르겠고요. 서울로만 따지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론 위주로 4월 13일 날. 그것도 전체는 아니고요. 소아당뇨 학생이 있는 학교 선생님들을 위주로 해서 딱 한 번 좀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 학교에 안전한 투약 공간을 마련한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학교에서 마련을 하던 상황인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근록학원 등 응급의약품과 응급식품 또 이런 것들을 보건실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이제 어떤 방안도 발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자체에서 마련을 해야 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이 지금 지원된 게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아당뇨 바르게 알기 교육 홍보 자료를 개발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어떠한 자료도 개발돼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고 제가 듣기로 이 자료를 개발을 하는 주체조차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아당뇨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 교육 홍보를 실시한다 했는데 제가 지하철역을 가다가 한 번쯤은 본 것 같긴 한데 이게 전면적으로 학교라든지 이런데 전면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치원 초중고에 보조 인력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노웅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학교보건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죠. 그리고 현재 교육부에서 보조 인력 자격 및 업무 범위에 대한 시행 규칙이 제정 중입니다. 담임교사 보건, 역량, 체육교사 등으로 학교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학교 자체 마련해서 물음표를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아당뇨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되고 홍보가 되고 이렇게 인식 개선이 된 후에 그래야만 저희가 학교 자체에서도 다른 교사들의 어떤 충분한 공감을 얻어서 이런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이런 게 되어 있지 않고 학교보건법 시행은 5월 29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협조를 얻어서 이런 보호 체계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고, 아마도 많은 보건 선생님들이 혼자서 고군분투하지 않을까 지금 제가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조 인력 지원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려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소아당뇨 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작년에 개정된 노웅래 의원실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인데요.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보건교사와 또는 순회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라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면책 조항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을 정한다. 이 사실은 보조 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해서 교육부령을 정한다는 이 문구는 사실은 교육법안 심사 소위에서 없던 내용이 법사위에서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이 법이 3월 달에 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 보조 인력의 역할, 요건 등을 교육부령을 정하는 어떤 시간 때문에 그 5월 29일로 늦춰진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사항입니다. 개정안을 잠깐 보면은요. 법 제15조 2 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 인력은 보건교사 또는 순회보건교사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코에 대하여 보조한다. 해가지고 이제 1번, 2번, 3번은 사실 이제 보건교사는 간호사이면서 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업무가 있는데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에 그 업무에 대해서 보조한다는 내용이에요. 1번, 2번, 3번은. 그리고 2번을 보면 보조 인력의 자격은 간호사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을 2월 말 정도에 저희가 이제 보건교사 회가 새로 회장단을 구성하고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교육부 과장님께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이 교육부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냐고 했더니 지금 좀 고민이다. 간호사로 할지 간호조무사로 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무슨 얘기냐고. 당연히 간호사로 해야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아이가 와서 필요할 때 그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배치돼야 된다. 이래서 간호사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 되게 저는 이제 안심을 했었는데 전국 보건 선생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 역할, 요건 규정을 위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의 법적 배치 기준을 보면 모든 학교에는 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둔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이게 2009년 3월 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됐으면 당연히 이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뭐예요? 학교보건법 시행령이잖아요. 이게 개정이 돼야 되는데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건교사 배치 기준이 각 시도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데는 순회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보건교사가 과대학교는 더 많이 필요하니까 막 기간제 교사까지 해가지고 과대학교 2명까지 배치하는 그런 시도가 생겼습니다. 경기도, 강원도가. 그래서 그 순회보건교사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학생의 건강권 침해 및 보건교육이 많이 지금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선생님이 학교를 이 학교에서 이틀, 이 학교에서 3일 이렇게 근무를 하면 학생이 보건선생님이 올 때 딱 맞춰갖고 기다렸다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아프거나 다친 거는 그 정해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건교사 제도는 지금 학생한테 보건선생님 올 때 맞춰갖고 아파라 뭐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고 순회 보건교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보건선생님들의 민원이 지금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율을 보면 전국 배치율이 81%인데 비교적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 배치율 5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문제점 보면은 아까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의 지시에 따라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보조 인력이. 그런데 순회 보건교사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서울에는 순회보건교사 없으니까 저희도 그 심각함을 몰랐는데 그 순회보건교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시도의 보건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보조 인력으로 간호사를 두게 되면 여러 학교를 순회하는 보건교사의 보조 인력의 지도 감독은 형식적으로 소홀해진다. 그리고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학교의 보조 인력이 어떤 처치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누구 책임이냐? 순회보건사 책임이냐? 아니면 그 보조 인력 책임이냐? 막 이런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청 단위에서 악용될 여지가 있다. 교육청 단위, 교육청에다 순회보건교사 한 명 두고 작은 학교에다가 보조 인력을 두고서 그 한 보건교사가 다 책임을 지게끔 이렇게 하면서 보건교사를 대체하는 어떤 인력으로 악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어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당연히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에 보조 인력을 두겠지. 너무 선생님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이런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저도요. 그런데 작년에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치원 초중고의 보조인력 지원, 소아당뇨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들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교사가 없는 각급 학교부터 간호사 등 보조인력을 우선 배치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모법의 순회보건교사 조항이 삭제가 되기 전이라면 보조인력 배치는 반드시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에만 배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간호사가 배치가 많이 되면 정규직 전환해달라고 한다거나 또 뭐 처우 개선, 보건교사 수준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해서 현재 영양사와 영양교사 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언을 하는데요. 순회보건교사 이런 이제 어떤 보조 인력 문제 혼란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보건법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회보건교사 폐지 및 보건교사 확대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한성교 의원님께서 2017년 7월 6일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순회교사 제도를 삭제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고 지금 현재 교문위에서 법안 심사 중이고 한 7, 8번 정도 상정이 됐었습니다. 진행 중이고요. 4월 10날에는 박인숙 의원님께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과대 학교, 일정 규모 이상의 과대 학교에는 2인 배치하자는 이런 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조기에 통과가 돼서 정규 보건교사가 확대가 되고 보조 인력은 최소화하는 걸로. 그러니까 보조 인력은 과대 학교는 아니지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아이가 오는 학교가 있거든요. 이런 학교 정도만 보조 인력이 이제 배치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학교보건법 작년에 노웅래 의원실 법안이 나왔을 때 전국 보건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보건교사회에서 협조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어떻게 했냐면 노웅래 의원실에서 보건복지위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도 투약행위 할 수 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없어도 우리가 주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 주사를 할 거면은 어떤 면책 조항을 마련된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3개월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 협조를 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건교사 확대 배치를 이런 법안도 빨리빨리 좀 개정을 통해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한 달여 앞으로 이제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이제 다가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그런 발표가 된 후에 후속 조치로 거의 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이 빨리 돼서 현장의 보건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모토가 학생을 건강하게 국민을 건강하게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교사들은 소아당뇨 어린이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2부 순서인 토론을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김광훈 회장님부터 이 발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주제 발표에서 들었지만 지금 5개월 정도 지나고 그리고 이제 학교보건법은 이제 5월 29일부터 그리고 이제 국무조정실 발표는 7월 1일부터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차 토론회로 지금 생각을 할 때 10차 토론회가 9차 토론회가 작년 2월에 했고 10차 토론회가 전혜숙 의원님이랑 저희가 작년 10월에 저희가 했고요. 10차 토론회에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이야기와 학교보건법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한 그 논제를 하고 11월 9일 날 학교보건법이 통과되고 11월 11일 날인가 2일 날 이제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그거를 그 망라해서 그 대책이 발표됐죠. 대책은 그동안 저희가 계속 그 다루던 조그만한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발표하면서 3월, 6월, 9월, 그 12월에서 성과관리부에서 지속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 이야기까지 됐는데 저희 소아당뇨인협회는 그 저 이외에 상근 직원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틀리게 제가 다 연락을 합니다. 그때 제가 조율을 하고, 그러니까 각 부서의 의견들을 다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장점이에요. 아, 어떤 부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각 부서마다 의견 조율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무조정실 발표되고 나서 태스크포스팅 팀으로 뭐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보건급여과에서 어떤 부분, 또 이제 건강정책과에서 어떤 부분, 또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건강 뭐 안전과나 아니면 또 이제 뭐 그 대입제도과나 이렇게 해서 태스크포스팅 팀을 한두 분씩 해가지고 그걸 학회 또 이제 환자단체 전문가 또 이제 정부기관 그리고 국무조정실까지 다 망라해서 또 이제 국회에서 발의하신 의원님이 있으면 그 의원실까지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따로 국무조정실 발표만 듣고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김선아 부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지하철 광고는 국무조정실 발표하고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제가 서울시에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 사업을 제가 그러니까 비영리 그 광고 공모 사업을 따내서 6천만 원 규모로 올 1월부터 이제 6개월 동안 지하철이랑 이제 그 버스 광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당뇨 캠프를 지금 이제 올해 이제 9회째 소아당뇨협회에서 하는데 그것도 제가 서울시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국무조정실 발표는 그런 걸 이렇게 한 기관들이 이제 뭐 사업을 따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기관에 그거에 대한 업무를 주고 정말 그것을 여러 태스크포스팅 팀에 있는 전문가 기관과 환자단체가 같이 그거를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캠프나 아니면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게 없다는 얘기죠. 제가 아이러니했던 게 교육청에서 국무조정실 발표와 별도로 1억 원의 또 이제 예산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배정을 했는데 그조차도 지금 태스크포스팅 팀이 안 돼 있어서 한 번에 보건교사 교육위에 9,400만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5월이 돼가는데도 올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지를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연락을 해보니까 6월까지는 지방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단체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며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각 부처에서 과연 한 사람의 담당자를 배정해서 유관 학회와 단체와 태스크포스팅들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걸 계속 연계할 수 없는가. 복지부에서 연락을 했더니 이번에 저희가 소아당뇨의 날 관련해서 연락을 했더니 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는 당뇨 교육 자료를 만드는 거를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예산도 반영이 됐나 보더라고요. 당뇨 교육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교육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논의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기관들이 전부 다 하다못해 태스크포스팅 팀을 만들어서 누가 이걸 하고 안 하고 이거를 지원을 받고 안 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왜 그게 아무것도 논의가 안 되어 있는지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 시행이 못한 것은 하나하나의 의견을 이렇게 저희가 뭐 소아당뇨협회에서 얘기해서 의견을 모으고 국회에서 이야기해서 토론해서 모으지만 실질적인 책임자들이 이거를 같이 모여서 하는 실질적인 실무회의가 한 번도 없었고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나 구축이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저는 그거부터 오늘 여기 이제 담당 주무관님과 사무관님이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부터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장성 확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010년에 보장성 확대를 시작하고 나서 2012년에 2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제 7월 1일부터 보장성 확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항목이 추가되고 그 이후에 계속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게 앞으로 어떤 시점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시점으로 어떠한 스텝으로 밟고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좀 여기 공개된 토론 장소에서 좀 말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전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의계신문 국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계신문사의 손종관 국장입니다. 우선 이쪽에 동료 기자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언론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기자로서 생각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보통 기자들이 이제 어떤 사건을 접하면 그 사건과 유사한 것들을 많이 찾게 되고 접하게 되고 분석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는 좀 다른 것들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는데 대전의 공공어린이병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공약을 발표했고 또 이제 환자 쪽에서는 계속 요청을 하고 지금도 계속 요청을 해요. 진행은 아직도 아무것도 안 돼 있죠. 다만 문 대통령님께서 권역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병원보다 좀 더 넓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환자를 보면 항상 부모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병원을 가면 애기 혼자 다닐 수 없으니까 계속 같이 다녀야 되니까 병원 중심으로 보면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됩니다. 멀리 있는 곳에 있는 환자는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냐면 발표가 되고 지금까지 중간에 어떤 얘기들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주장하고 싶어요. 아마 그런 문제니까 그럼 소아 당뇨를 다시 이제 되돌아보면 아마 소아 재활이나 소아 당뇨를 보면 질환 이런 것들은 전혀 트리비이죠. 근데 이제 소아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마음이 아프고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도 같이 호흡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관련된 토론회가 지금 11회, 12회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조금 더 그래도 소아당뇨 분야는 조금 어느 정도 수용이 됐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토대 위에서 이제 작년에 그런 국무조정실 발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대 개선 방안 또 14대 개선 조치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발표는 했으나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작년 11월 발표하고 지금까지 물론 기간은 짧고 또 내부적으로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무슨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저는 기자로서는 더 궁금해하죠. 그리고 좀 아까 김선아 부회장께서 공문 한 장, 교육부 공문 한 장을 가지고 보건교사회가 실태조사 이제 매년 하고 있는 것들을 해서 보고를 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전문 인력 쪽에서 간호사들로 이제 보건교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으셨고, 근데 전체적으로 간호사는 이제 병원계 안에서는 간호사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죠. 보건간호사도 이제 간호사가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거는 좀 전에 우리 김광훈 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이 얘기는 해야죠. 인력 문제 복지부만 해야 될 것들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 협의 오히려 관련가들이 뭉쳐서 TF를 하든 어떤 앞으로 나가기 위한 논의체가 형성이 돼서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서로 다른 시각들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하고요. 좀 세부적인 내용 하나를 좀 얘기 드리면 아마 인슐린 자동주입기 같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보장성이 이제 좀 강화될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건 그 사후 정산 방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마 그 금액도 지금 아마 결정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금액은 이제 그 뭐 정부가 돌려주는 그 사후 정산 내용이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환자 측에서 보면 보장성 강화는 겉으로는 되어 있지만 아마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제한 당뇨병학회 또 소아내분비학회 보건간호사회 쪽에서 지적하시고 또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내용들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반성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나 또는 그 환자 단체나 그 관련된 이런 분들이 지금 그 말씀드렸던 이런 환경들을 정말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라도 정말 조밀조밀하게 참참하게 그 준비를 해나가는 그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는 그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고 취재하고 그런 것들을 보도하고 싶은 기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의 학생건강정책과 정의권 사무관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정의권 사무관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잘 메모를 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 현실을 또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중고 어린이의 범죄는 유아부터 이제 초중고생까지 다 들어갈 건데 제가 담당하는 초중고에만 이제 소아당뇨를 이렇게 앓고 있는 환우들이 한 1,500여 명 되고요. 이 외에도 중증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애들이 한 5천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계속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도 특수학교보다는 일반 학교 쪽에 이제 와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제 소화를 해내고자 하는 것이 이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대해서 그런 부모님들이 요구도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준비들은 조금 쉽지는 않은 여건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아 당뇨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우리 김강훈 회장님이 그동안 이제 교육부에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고 해서 국조실 대책 나오기 전부터도 후원을 하고 또 노력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국조실에서 대책을 마련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우선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자. 그 다음에 굉장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인프라가 필요한 부분은 좀 단계적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전체를 놓고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인력을 늘려가거나 법률을 개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부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계되는 부처도 많고 또 공무원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원 증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왜 그걸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학생들의 숫자는 계속 저출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교사들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런데 왜 계속 늘려가야 되냐는 또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학생 건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 입장에서만 본다면 상당 부분 이런 쪽에 이제 보강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가 이번 대책에서 받은 과제는 9개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애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건강조사라는 걸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우선 담임교사하고 보건쌤하고 그다음에 영양사 선생님 이 세 분들이 역할이 좀 이 소아 당뇨의 경우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혈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습 활동이나 야외 활동하면서 또 체육 활동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혹시나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이런 부분 좀 유심히 바라보고 체크를 해주는 부분은
쉽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이 대책을 말하면 보건선생님께서 한 분이 이제 이런 부분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좀 임상적인 실습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투약 장소하고 약품 보관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학교에 보건실이 있고 선진국을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건실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이런 거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따로따로 할 수는 없고 신학기 초에는 또 학교 현장에는 수많은 공문들이 나감으로써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공문으로 학교 현장에 좀 안내를 하고 관할 교육청하고는 이제 학교 현장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제 중에서 가이드라인이나 뭐 학교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인식 교육은 어떻게 하라든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과제를 정할 때 아무래도 의학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정했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교육부가 하는 걸로 해서 자료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게 원래 일정이 이제 18년도 안에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오늘 주신 또 의견들을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다만 이제 학교 현장이 겉에서 보는 거하고 또 학교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뭐 각종 보건교육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교육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문제가 되는 성이라든가 또 정신건강, 뭐 약물 오남용, 안전 이런 부분들이 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으로 돌아오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이 돼 있고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빨리 끝나고 이제 학원에 가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붙잡아 놓고 그런 교육을 하는 것 자체를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소아당뇨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건복지부의 뭐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정통령 보험급여과장님 오늘 좀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는 뭐 늘 많이 말씀드렸던 거라서 사실은 뭐 이제 그 지난번에 총리실에서 발표한 내용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소모품을 이제 뭐 이제 4종에서 7종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걸로 하고 이후에 이제 뭐 기기에 대한 어떤 지원들까지도 검토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넣어서 발표한 바가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제 뭐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저희들이 뭐 여러 이제 전문가 단체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의료기기 업체들 그리고 환자 단체를 이렇게 계속 이제 간담회를 해가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그 논의가 좀 정리돼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7월 1일자로 이제 하기로 한 부분들은 뭐 이제 크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의료 기기에 대한 검토 부분들은 이제 원래는 이제 18년 말까지 좀 이제 그 어떤 방안을 갖다 검토해서 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곧 이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아까 계속해서 이런 논의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제 중간에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뭐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또 보도 자료 이런 것들 따로 알리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또 왜 속도가 안 나나 이렇게 좀 이제 답답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아마도 저희가 그 계속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참여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기 오신 분들 통해서 계속 또 이제 그 진행 상황들을 공유를 하고 총리실에서도 뭐 전혀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 것들은 아니고 같이 이제 이런 이제 이행 상황들을 꼭 모여서 이제 점검 회의는 안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는 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잘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그 외에도 저희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죠. 당뇨
특히 이제 소아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이유들은 단순히 그냥 어떤 항목이 필요하니까 하자, 그래서 그냥 얼마 정하자 이렇게 이런 작업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급여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정말로 이렇게 그게 이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잘 작동을 하고 실제 어떤 환자들의 어떤 관리에 잘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좀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같이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이런 논의들을 좀 이제 모아 나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발표가 늦어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토론을 이게 좀 모더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 현재까지 나온 얘기들이 이제 다 굉장히 재미있고 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돈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돈에 대한 문제는 우선 우리 그 김광훈 회장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고 그쪽에서 좀 질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좀 정리 좀 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네. 그 보장성 확대라는 것이 이게 잠깐만 이제 금전적인 지원만 이야기해서 오히려 좀 오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아 당뇨 어린이 보호 대책 안에 보호 대책 안에 아까 얘기한 생활환경 뭐 그 중에 그 보장성 확대 부분이 있고요. 보장성 확대는 소아 당뇨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형 당뇨 보장성 확대로 원래 진행되고 있던 거에 일형 당뇨가 소아 청소년 시기에 상당 부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형 당뇨가 전체 당뇨 인구로 볼 때는 뭐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포괄적으로 본다고 해도 2~3%가 채 안 되는데 소아 청소년 시기에는 뭐 조사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작게는 30%고 많게는 70~80% 정도가 소아청소년 시기의 일형 당뇨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슐린 투여나 아니면 소모성 재료에 대한 지원을 하자고 했던 것이 2005년 정도부터 학회나 협회에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2010년 9월 28일 날 처음으로 그것 때문에 토론회를 진행했고요. 1차로 전병원 의원하고, 그리고 2차로 박은수 의원하고 11월 그 15일 날 해서 11월 22일 날 건정심에 통과돼서 그 2011년 7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항목으로 해서 300원씩 4개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때 당시에도 일형 당뇨 어린이들은 보통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검사함에도 불구하고 4번 정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보장성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10차 토론회 때도 정통용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1,2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번 오른 거죠. 그래서 45만 원을 6개월에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으로 거의 뭐 10% 정도밖에 항목 추가 이후에 1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면 의미가 없으니 나머지 정도는 일정 부분 그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 그러더라도 한 절반 정도에서 40~50% 정도는 지원을 해야 현실성 있게끔 CGM이고 펌프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정통용 과장님한테도 그렇게 해서 협회나 부모님들이 원하는 금액은 100%를 원하는 건 아니고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2배에서 그러니까 3배에서 4배 정도를 좀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게 또 귀찮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 없는 사람들은 지금 재정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자 이야기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는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그 보장성 그러니까 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대책에는 그 부분은 조금 뒤로 물러났고 항목 추가나 아니면 그 이게 보장구 지원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보장구 지원 정도로 지금 팩트가 바뀐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항목 추가 외에 재정 지원에 대해서 여지가 없는지 좀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정통용 국장님.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뭐 시급히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컨센서스를 모아서 총리실에서 이제 정리된 어떤 이제 종합 대책 하에 있는 과제들을 우선 추진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빨리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이후에 당연히 이제 어떤 이제 현재 어떤 소모품 비용이 이제 굉장히 모자라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추가적인 지원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이걸 제대로 이제 좀 낭비가 없이 잘 관리하게 만들려면 이제 각각의 이제 또 하나들마다 또 조금 이게 이제 실제 측정하는 횟수도 다르고 이제 그게
어떤 개인 간의 어떤 변이들이 조금 이제 심한 이런 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이제 좀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 어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급여가 되는 어떤 물품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환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히 또 이제 또 그 인슐린을 맞고 혈당 관리를 하는 교육들을 또 잘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물리면서 이런 이제 어떤 급여 이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들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지금 시작을 해 나갈 거고요. 이제 일단은 7월달에 먼저 이런 것들이 먼저 완료되고 나서 그 이후 후속 조치로서 계속해서 좀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혹시 이 안에서 질문 또 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저 질문보다는 네. 그 좀 의견 좀 하나 좀 네네네네. 하면 네. 우리가 그 어제 이제 그 혈액 종합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복지부에서 이제 어제 혈액 종합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그 소아당뇨에 대해서 또는 그 다른 그 희귀 질환이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너무 확대되는 것들도 사실 그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지금 이 정도 논의가 되고 그랬으면 그 실태 조사가 지금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아까 발표되는 거 정도까지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학회에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 이런 쪽에 그 적극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뭐 소아 당뇨 종합 대책 그 이제 그 국무조정실 발표하는 것들을 토대로 이런 것들을 좀 하나 마련을 해서 시적으로 그 프로세스까지 해서 그 진행 여부까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마련했으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을 좀 해서 제안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충호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아이들 고민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우리 입장을 지금 생각할 게 아니라 아이들 입장을 생각하는 쪽으로 좀 다 모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또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예. 이거 아세요? 소아과 의사 중에 일형난요병을 제대로 치료하고 교육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만 할 수 있냐면은 소아내분비를 전공한 의사들만 주로 가능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워낙 드문 질병이라 그렇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형난요병 아이를 부모님만큼 돌보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깊게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인력을 확보하는 건 그다음에 교사 선생님들도 다양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서로 간에 주어질 업무의 로딩량이 얼마나 많아질까 아마 다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모든 교사들이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투쟁을 있었을 것 같아요. 없이는 얻는 게 아니니까 또 투쟁해야 되는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아마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게 안 생길 거라는 거 그것만 더 명확하게 어떻게 밝혀지면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월, 10월 막 김광훈 선생이랑 이제 일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요. 서울시 교육청하고 일은 했는데 내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일하는 게 소아내분비학과 서울시 교육청하고 일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 그게 제일 고민거리였어요. 서울시라고도 일했거든요. 서울시랑 일하는 게 맞는 건가? 우리가 여기랑 일하면은 이게 광주, 대구, 부산 거기까지 정말 퍼지는 건가? 거기는 더 힘들 텐데 서울은 많아요 의사들이. 그래서 누구랑 연결해가지고 어떤 거를 프로젝트를 하면은 제일 잘한다는 팀만 잘 구성만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해서 이제 구성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건 더 빠를 것 같아요. 가이드를 만드는 거 6개월 이상 걸릴 거예요. 교육용 자료 만드는 거 6개월 이상 걸리고요. 다 6개월 이내에 끝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야 될 거는 아까 김광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태스크포스 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태스크포스 팀에서 하는 작업들에 맞춰갖고 담당자들이 각자 정해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일을 진행하면서 또 한 달 뒤에 확인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 방법에는 없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다 힘들다는 거 다 인정하고요. 제 생각에는 학회만 제일 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회 일 많이 시키시면 뭐 그거 하는 거야. 우리 일 중에 하나니까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주 장시간 고생들 하셨고요. 이 토론이나 발표 뭐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 이 토론회를 주관하시고 만들어 주신 우리 전혜숙 의원님 마무리 말씀 좀 하시죠.
정말 우리 소아당뇨 환자가 희소하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강훈 회장님을 비롯한 오늘 패널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그나마 국무조정실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우리 교육부와 복지부에서 공무원들께서 애써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죠? 그 이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우리 오한진 박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있으면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습니다마는 소수의 희귀 질환일수록 굉장히 소외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희귀 질환을 비롯한 어려운 암 질환, 이런 중증 암 질환까지 비롯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케어의 담당 단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외된 국민들이 더 이상 희망을 잃지 않도록 또 그분들이 한 번 한 번이라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침 교육부에서도 또 우리 복지부에서도 희귀 질환이지만 아까 우리 국기건강 대표님께서 병원 가까운 병원하고 연계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키고 교사님들도 애쓰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출산의 시대에 한 아이라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라 우리가 오늘 또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